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한때 가정의 달을 맞아 5월의 신부를 꿈꾸던 30대 여성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굳이 결혼을 해야 하나? 결혼에 대해 다소 비관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 3년 전에 파혼을 했거든요. 그때는 저도 평범하게 성실하고 착한 남편 만나 아이 낳고 예쁜 가정을 이뤄 잘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막상 결혼이라는 걸 하려고 보니 그 단순하게 생각한 예쁜 가정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하더니 그 말이 정말이었어요. 연인으로서 이 꼴 저 꼴 다 보고 그래서 서로에 대해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원래도 티격태격 잘하는 편이었던 저희 두 사람은 결혼 준비를 하며 서로 생각이 너무나도 달랐는데 그런 사람들이 뭐하러 결혼을 해서 불행을 자초하는지 저는 그럴 바에는 미련 없이 파혼하는 게 서로를 위해 낫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비 남편이었던 남자친구는 제가 파혼하자고 했을 때 뭐? 무슨 파혼이야. 원래 결혼 준비하면서 많이 싸우는 거잖아. 우리도 그런 과정인 거지. 너는 헤어지는 게 그렇게 쉬워? 파혼은 무슨 파혼이야. 나는 너랑 결혼할 거야. 절대 못 헤어져. 라며 제가 싫다는데도 결혼을 강행하려 했는데요. 하지만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인데 결혼을 지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그때부턴 저도 좀 힘들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짐작하건대 남자친구가 저랑 꼭 결혼하고 싶었던 데는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았는데요. 그건 바로 제가 소유한 아파트였죠. 제가 다른 또래에 비해 부동산에 대한 생각이 확고했거든요. 그래서 20대 초반부터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공부도 다각도로 하며 내 집 장만에 목을 맸었는데 그런 배경에는 집 때문에 서름이 많았던 제 가정 환경이 있었어요. 저희 집은 남의 집 새빵살이만 하던 형제 많은 가난한 집이었거든요. 거기에 아빠는 능력도 없으면서 무서웠고 엄마는 그렇게 사는 게 억울하지도 않은지 그저 참고 사는 그런 분이셨는데 저는 싫었어요. 주인집 눈치 보는 것도 싫고 이사를 다니며 새빵살이 하는 것도 싫었는데 어린 마음에 이게 다 집이 없어서 그런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제 꿈은 제 집을 사는 거였는데요. 꿈도 나이를 먹는지 점점 저도 눈높이가 올라갔죠. 그냥 작은 방이라도 내 거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이왕이면 남들도 부러워할 그런 집을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 후 저는 거의 돈을 쓰지 않고 돈을 모았는데요. 지금은 택도 없는 말이지만 그때 당시 저는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을 믿었어요. 거의 맹신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그래서 저희 20대 대부분은 고시원 생활을 하며 돈을 모은 기억밖에 없었는데 그래도 지긋지긋한 집에서 나와 혼자 지내는 건 꽤 괜찮았어요. 저는 형제 중 셋째였는데 제 밑으로 남동생도 한 명 있었어요. 그리고 제 위로 오빠와 언니가 있었는데 장녀도 아니고 막내도 아니라 자연스럽게 저는 엄마 아빠의 관심을 덜 받았어요. 제가 처음 취직해서 집을 나가게 되었을 때 아빠는 그동안 키워준 보람도 없다며 저한테 매달 생활비를 보내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싫다고 했는데 제가 원해서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풍족하지도 못하면서 저를 낳아 고생만 시켰으면서 무슨 생활비를 보내라고 하는 건지 저는 끝까지 싫다고 버텼고 결국 집에서 쫓겨났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집을 나가면 돈이니까 참고 살아보려고 하긴 했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이 집에 살면 제가 버는 돈을 뺏길 것이 분명해 그냥 나가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어요. 어찌 보면 이런 날이 올 것 같아 그동안에도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모았는데 제가 모은 돈으로 방을 얻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가장 싼 고시원을 전전하며 지냈는데 어릴 때는 삶의 질이 중요하다는 걸 몰랐어요. 하지만 점차 고시원 생활이 불편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딱 전세자금만 만들자 생각하며 돈을 모았는데요. 그래서 그때까지 제 몸무게는 말도 안 되는 39kg였어요. 하루에 한 끼
그것도 가장 싸게 먹는 거 아니면 대충 때웠는데 살이 붙을래야 붙을 수가 없었죠. 보통 일을 하면서 점심 식대가 나오니 주로 그렇게 끼니를 해결했어요. 그래서 그때 많이 먹고 저녁은 우유 한 잔으로 넘기거나 했는데 그렇게 지내다 보니 저는 늘 말라 있었어요. 그런데 참 희한하죠? 저는 제 몸이 단 한 번도 예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제가 키가 큰 편이고 마르다 보니 길에서 모델 제안을 받게 되었어요. 그때는 이게 뭔가 얼떨떨했는데 페이가 듣고 보니 깜짝 놀랄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쇼에서는 모델은 아니어도 쇼핑몰과 지역 잡지 등의 전속 모델로 활동하며 돈을 벌었는데요. 그때도 저녁에는 식당 일을 하며 돈을 계속 모았어요. 하루라도 빨리 전셋집에 들어가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제 나이 26살에 좁은 원룸이긴 했지만 풀옵션으로 전세를 얻어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때 전세 보증금이 무려 4천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보증금을 빚도 하나 없이 순전히 제가 모은 현금으로 지불했는데 그때 알았네요. 아, 이게 사람 사는 집이구나. 근데 그 집이 진짜 오래되고 뷰라고 할 것도 없는 남의 집 담벼락에 말도 안 되게 오래된 구식 건물이었는데 저한테는 궁전 같은 곳이었어요. 그렇게 그곳을 시작으로 저는 본격적으로 더 나은 주거 공간에 살고 싶은 꿈을 꾸게 되었는데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저처럼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아파트밖에 없는 것 같더군요. 그래서 청력에 엄청 공을 들였어요. 그러니 그런 제가 남자나 연애에 관심이 있을 턱이 없었는데 남녀의 인연이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거더군요. 첫사랑도 변변하게 하지 못한 저는 소위 말하는 연애 세포가 없는 것 같았어요. 솔직히 남자보다는 돈이 더 믿을 수 있고 좋았거든요. 하지만 그것도 옆에 아무도 없을 때 이야기지 막상 마음에 드는 남자를 만나면서 죽은 세포가 깨어난 듯 제 마음도 변하게 되었는데 그 시작은 짝사랑이었어요. 제가 모델 일할 때 사진 찍어주는 그 남자를 좋아하게 되었거든요. 하지만 내성적이고 이성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지 모르던 저는 소가리만 했어야 했는데 그때 몇 안 되지만 제 친구들이 그랬어요. 너는 짝사랑만 하다 끝나겠다. 솔직히 너 정도면 자신감을 가져도 되는 거 아니야? 모델이잖아. 라고 하는데 모델도 제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돈 벌려고 하는 거지. 제 천직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 친구들은 저를 무슨 연예인이라도 되는 듯 치켜 세워주곤 했는데 제가 짝사랑하는 그 남자야말로 저보다 더 자신감 있는 여자들을 많이 만나봤을 거라는 생각에 더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래도 나름 저는 제 마음을 표현하려 애를 쓰긴 했는데 그 남자는 둔한지 전혀 눈치를 못 채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좋아하길 1년이 넘어가고 있었는데 오랜만에 다른 스태프들이랑 회식을 하게 되었고 보통은 회식 참석은 하지 않고 식당 일을 하러 가는데 그날은 예외였어요.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니 조금이라도 같이 있고 싶었죠. 그리고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본의 아니게 술을 많이 먹었는데 저는 눈을 떠보니 그 남자 차에서 제가 자고 있었는데 얼마나 놀랍게요. 깼어요? 다행이다. 나는 깨어도 못 일어나길래 어째야 하나 난처했는데. 정말요? 죄송해요. 제가 술을 많이 먹었나 봐요. 원래 이렇게까지 마시지 않는데. 저 오래 잤어요? 좀. 그리고 제가 선정씨 집을 모르잖아요. 그렇다고 차에서 계속 자게 할 수도 없고. 집이 어디예요? 데려다 줄게요. 아, 괜찮아요. 택시 타고 가면 돼요. 가뜩이나 저 때문에 늦으셨는데 들어가셔서 쉬셔야죠. 나 내일 쉬어요. 그리고 차 가지고 와서 술도 안 마셨고. 선정씨 잘 때 나도 같이 잤더니 피곤하지도 않은데. 괜히 위험하게 택시 타지 말고 집 어디예요? 내가 데려다 주는 게 마음이 편해서 그래요. 저는 술김이긴 했지만 그렇게 그 남자와 단둘이 차를 타고 저희 집 앞까지 가게 되었어요. 사실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라서 차로 가니 금방이었는데 너무 아쉬웠죠. 그때만큼은 집이 아주 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는데 어쩔 수 없었죠. 그래서 내리기 전에 오늘 신세진 건 제가 다음에 꼭 갚을게요. 제가 밥이라도 한번 살까요?
라고 했는데 그 남자가 그러더군요. 밥? 그럼 오늘 사요. 뭘 다음에 사. 마침 배도 살짝 고프고. 근데 어디 가기도 그러니까 편의점에서 컵라면에 삼각김밥 어때요? 이 정도면 굉장히 싸게 먹히는 것 같은데? 저는 주책맞게도 그 순간 그냥 우리 집에 가서 라면을 끓여줄까? 그런 생각을 혼자 했어요. 하지만 혼자 사는 여잣집이고 몇 마디 나눠본 적도 없는데 여자가 갑자기 자기 집에 가자고 하면 그 남자가 저를 얼마나 가볍게 볼까 싶어 저는 그러자고 했죠.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은 동네 편의점에서 컵라면과 삼각김밥을 먹었고 그때 이야기를 많이 나누게 되었는데 왜 그리도 좋기만 한지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자주 먹었던 라면이랑 삼각김밥이었는데 미슐랭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맛있었죠. 게다가 그 남자와 저는 말도 제법 잘 통했는데요. 동이 트는 줄도 몰랐답니다. 저는 일할 때 그 사람이 하도 말이 없길래 과묵한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농담도 할 줄 알고 말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 저희 두 사람은 급속도로 친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때까지도 좋아하는 마음은 표현할 수 없어 짝사랑만 이어갔어요. 몇 번 고백을 하려고 하긴 했는데 도무지 용기가 나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횟수로 2년 넘게 지내다 보니 이렇게는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라도 하자는 심정으로 디데이를 정했는데 그 디데이는 바로 발렌타인데이였어요. 그리고 제가 늘 그 사람과 촬영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그 사람에게 문자를 보냈는데요. 시간 괜찮으면 발렌타인데이에 만나서 밥을 먹자고 하니 그 사람이 기다렸다는 듯 곧장 오케이라는 단문자를 보내더라고요. 그때는 그 오케이가 내가 바라는 오케이가 아닌데도 저는 좋기만 했는데 그만큼 제가 정말 많이 좋아했어요. 적어도 그때는 그 인간의 진짜 모습을 몰랐으니까요. 그리고 이윽고 기다리던 디데이가 되었고 저는 그날만큼은 아주 정성스럽게 화장도 하고 옷도 잘 입고 싶었어요. 모델이라는 직업이 좋은 게 옷 선물을 자주 받는다는 거거든요. 촬영할 때 입은 옷을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돈을 거의 쓰지 않는 저지만 옷은 많았어요. 그리하여 저의 첫 데이트가 시작되었고 저는 부끄럽지만 용기 내서 고백이라는 걸 했는데 그 남자가 피식 웃더라고요. 그리고는 드디어 하긴 했네. 나는 언제 하나 두고 보고 있었는데 라고 했는데요. 들어보니 제가 자기 좋아하는 걸 진작부터 알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걸 어떻게 몰라. 아마 다른 스태프들도 다 알걸? 그러니까 그날 술에 취했을 때도 나더러 집에 데려다 주라고 했지. 뭐 나도 싫지 않았으니까 그날 일부러 술도 안 마시고 데려다 준 거고. 그리고 문자 왔을 때 딱 느낌이 왔어. 그래서 결심했지. 오늘은 네가 안 해도 내가 한다고. 날짜도 마침 딱 발렌타인데이더라. 원래 발렌타인데이는 남자가 고백하는 날이기도 하잖아. 그 사람은 행여 제가 부끄러워할까봐 주섬주섬 준비했던 초콜릿을 꺼내며 장난치듯 말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사람의 말에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졌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도 순수했어요. 자, 받아. 그리고 내 마음도 같이 받아줘. 알겠지? 뭐예요? 내가 고백하려고 했는데 사람 민망하게. 민망하게 뭐가 민망해.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내가 잡으려고 하잖아. 그리고 혼자 고백하면 살짝 뻘쭘하니까 같이 하자고. 그럼 덜 민망하잖아. 그건 그런데 그랬으면 먼저 좀 고백해주지. 내가 그동안 혼자 짝사랑하느라 얼마나 애가 탔는 줄 알아요? 완전 적반하장이네. 그러게 왜 그렇게 시간을 끌었어. 빨리 좀 하지. 내가 맨날 오늘은 좀 해라. 이런 마음으로 일 나간 거 알아? 치사해. 자기 좋아하는 거 뻔히 알면서 그동안 즐거웠나 봐. 즐겁지, 신났지.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나 좋아하는데 안 신날 사내 놈이 어딨나? 그리고 우리 다른 사람한테는 내가 고백했다고 하자. 발렌타인데이잖아. 그 사람은 참 다정하고 센스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연애하는 내내 이런 남자가 내 애인이라는 게 너무 기쁘고 자랑스러웠는데 그렇게 연애를 2년 정도 하니 서로 집에도 놀러가며 데이트를 하게 되었어요.
그때 당시 남자친구는 월세로 오피스텔에 살고 있었는데 솔직히 버는 것보다 쓰는 게 많아서 늘 마이너스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보증금도 순전히 제 돈이고 모아둔 돈도 제법 있다 보니 다른 의미로 남자친구가 저를 대단하게 생각했는데 딱 그 타이밍에 청약이 당첨되었어요. 위치와 평수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못 먹어도 고라는 심정으로 넣었던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청약이 덜컥 당첨되었고 저는 기쁜 마음으로 그동안 모았던 돈을 전부 털어 넣었어요. 제가 가진 돈은 계약금에 불과했고 당연히 중도금은 대출을 받아야 했는데 저는 일단 전세 보증금이 있으니 무조건 아파트에 올인할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그 기쁨을 남자친구랑 함께 나누는데 남자친구가 그랬죠. 우리 그 아파트 완공되면 결혼하자. 신혼집으로 너무 좋잖아. 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좋은 집 장만해놓고 결혼하고 다른 곳에 살 생각은 없었는데 남자친구가 저렇게 말하니 프로포즈를 받기라도 한 듯 기분이 묘하더군요. 아파트가 보통 완공되기까지 2, 3년은 걸리지만 결혼이라니 가슴이 두근두근 거렸어요. 그리고 먼저 저렇게 말을 하는 걸 보니 집 대출금도 같이 갚자고 하는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더군요. 살짝 아쉬운 마음도 들긴 했지만 저는 김칫국을 먹은 제 자신을 탓했어요. 결혼 전이고 사람 일은 아무도 모르는 건데 나라도 덥석 내 이름도 아닌 대출금을 같이 내자는 소리 못하지. 박선정, 정신 차려. 이렇게 자책하며 저는 제 힘으로 쉽지만은 않은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한번 중도금 나갈 때마다 휘청했는데 그래도 제 명의의 아파트가 생긴다는 게 꿈처럼 행복했죠. 그리고 그 즈음엔 아무래도 제가 더 돈에 연연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돈 되는 일이면 마다하지 않고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즈음 꽤 큰 프로젝트 촬영이 있어 해외에 나갔다 오게 되었는데 그때 받은 돈이 액수가 좀 됐었죠. 저는 그걸 받아서 잘됐다 생각하고 대출금을 크게 갚았는데 그렇게 벌어서 메우고 또 벌어서 메우고 반복하다 보니 아파트가 완공이 되었어요. 그렇게 남은 중도금 대출이 잔금 대출로 전환이 되었고 그동안 꾸준히 잘 갚은 덕에 제가 그 집에 입주할 쯤은 남은 대출금은 1억 남짓이었는데 다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신기해했죠. 그러니까 제가 그 집을 현금으로 총 3억 정도에 들어가게 된 건데 위치도 그렇고 이미 완공되기 전에 집값이 마구 뛰었어요. 그래서 다들 저더러 로또 아파트 받았다고 부러워했는데 그렇게 저랑 남자친구는 행복한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죠. 제가 먼저 아파트에 들어가 있었고 결혼하면 가정가구를 사려하게 될 것 같아 저는 최대한 물건을 사지 않고 버텼어요. 그러자 남자친구가 이런 제안을 했는데요. 굳이 우리가 떨어져 지낼 필요가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낭비인 것 같아. 일단 내가 오피스텔에서 쓰던 게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자기 아파트 내가 들어갈게. 그리고 같이 결혼 준비하면 되지. 라며 은근슬쩍 남자친구가 동거하자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다고 하지만 동거라니 저는 좀 내키지 않았는데 남자친구는 어차피 결혼할 사이고 동거가 합리적인 선택이라며 저를 계속 설득했어요. 생각해봐. 월세도 아깝고 각각 살면 공과금도 각자 다 내야 하잖아. 원래 결혼하기 전에 같이 살아보는 것도 요즘은 트렌드야. 막상 결혼식하고 같이 사는데 죽어도 안 맞으면 그땐 어떡해. 이혼하는 게 쉬운 일도 아니고. 이렇게 남자친구는 계속해서 저를 설득했는데 나중에는 자기도 너무 외롭다며 저랑 한시도 떨어져 있기 싫다고 했어요. 근데 제가 바보 같았는지 그 말이 신경 쓰였고 저 역시도 계속 혼자 살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랑 한시라도 빨리 함께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고민 끝에 결혼 전 동거를 하기로 했는데요. 생각을 바꾸니 어려운 일도 아니었어요. 결혼하면 네 돈 내 돈 할 것 없이 우리 돈이 될 텐데 남자친구가 살던 오피스텔 월세가 상당했거든요. 그러니 같이 살면 그 돈을 세이브할 수 있고 멀리 볼 때는 그게 나은 것 같았는데 그렇게 남자친구가 제가 사는 아파트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마침 필요한 가정 가구들도 많았는데 그때만큼은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했죠. 또한 사랑하는 사람과 이젠 한 집에서 같이 산다고 생각하니 벌써부터 설레고 행복했는데
저는 제가 이렇게 쭉 이 남자랑 함께 할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사람 사는 게 마냥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었고, 남자친구 말이 자기는 모은 돈이 없어서 오피스텔 보증금을 빼면 그 돈으로 결혼 준비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남자친구가 살던 오피스텔이 좀처럼 나갈 생각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 집이 나가야 그 보증금으로 결혼 준비를 하는데 공실임에도 보러 오는 사람들이 없었고 시간만 마냥 흘러갔죠. 그렇기에 저는 자꾸만 조바심이 났는데 남자친구는 그런 저에게 그럴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자기는 보증금 못 받고 있는데 괜찮아? 뭐 떼먹을 것도 아니고 없어지는 돈도 아닌데 뭐 어련히 주겠지. 그리고 나는 이미 자기랑 같이 살고 있어서 괜찮은데 여기 사람들 다 우리가 신혼부부인 줄 알잖아. 그러니까 나는 그것도 신경 쓰인단 말이야. 우리 아직 결혼 전인데 사람들 속이는 것 같고. 에이, 무슨 그런 생각을 해. 우리 결혼할 거잖아. 자기가 요즘 너무 예민해. 그럴 필요 없다니까. 마음을 좀 더 여유 있게 가져. 저는 자기가 받아야 하는 보증금인데도 저리 여유를 부리고 있는 남자친구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저라면 어떻게 해서든 그 돈을 받아왔을 것 같은데 남자친구는 이미 같이 살고 있으니 결혼은 천천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더 마음이 급하고 짜증이 났는데 확실히 같이 살면서는 사소한 일로 다투는 일이 늘더라고요. 연애할 때는 그렇게 싸운 기억이 잘 없는데 제가 제 집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건지 화장실 쓰는 거며 재활용, 그리고 전기나 물 쓰는 것에 잔소리를 많이 하게 되었는데 남자친구는 저더러 쫌스럽다고 했어요. 그렇게 아껴도 부자 되지 않는다며 비아냥거리기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내 다투고 나면 제가 하라는 대로 따라주는 남자친구였는데 그래서 헤어질 생각은 하지 않았죠. 사람이 원래 맞춰가며 사는 건데 저는 저희 두 사람도 이렇게 맞춰가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사실 남자친구랑 함께 살아 좋은 점도 많았는데 무엇보다 정말로 신혼부부가 된 듯 즐거움이 많았어요. 같이 청소도 하고 맛있는 밥도 만들어 함께 먹으니 밖에서 돈 쓰면서 데이트하는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은 남자친구랑도 잘 맞아서 이렇게 지내면 돈도 금방 더 모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들었는데 그것도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었어요. 저는 꼭 필요한 거 말고는 돈을 아예 안 쓰자는 주의였는데 남자친구는 돈을 아주 쉽게 쓰는 타입이더라고요. 자기 꾸미는 것도 좋아하고 남들 사주는 것도 좋아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충동 구매가 많았는데 연애할 때는 몰랐지만 같이 사니 이건 꼭 고쳐줘야 하는 나쁜 습관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 꼭 필요할 때는 돈이 없어 마이너스 통장을 썼는데 결혼해서 같이 살면 그 역시도 제가 갚아야 하는 빚이잖아요. 하지만 결혼도 하기 전인데 돈 가지고 잔소리하는 게 쉽지 않았고 저는 그건 결혼하면 가장 먼저 상의해야겠다고 생각한 문제였는데 돈에 대해 생각이 다른 건 다른 문제에서도 갈등의 원인이 되었어요. 남자친구는 한심하게도 자기 오피스텔이 나가지 않고 있으니 자기 보증금에서 월세를 계속 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월세 계약 끝났고 자기는 이사 왔잖아. 그런데 왜 월세를 내고 있어? 집주인 할아버지가 다음 세입자 들어오기 전까지는 내가 내는 거라고 하던데 이사는 내가 자발적으로 나온 거잖아. 그게 아니지. 자기는 월세를 아끼려고 내 아파트에 들어왔잖아. 근데 지금 그러면 살지도 않고 돈만 내고 있는 꼴인데 그러다 돌려받을 월세도 없어지지. 그러니 아예 이건 법으로도 말이 안 돼. 지금 보증금 못 받고 기다려주는 것도 크게 양보하고 있는 건데 이게 무슨 경우야? 그런 거야? 나는 다 그렇게 하는 거라고 하길래 그런 줄 알았지. 그리고 거기가 무슨 개발을 한다고 해서 집주인이 보증금을 2배 가까이 올렸대. 그래서인지 사람들이 보러 오지도 않고. 뭐? 보증금을 올렸다고? 저는 남자친구의 말에 속이 터질 것만 같았어요. 그러니 그 집주인 할아버지라는 사람도 남자친구한테 덤탱이를 씌우려 했던 거겠죠. 그리고 제 생각에 돈 돌려주고 싶지 않으니 보증금 다 까먹을 때까지 집을 새놓을 생각이 없어 보였는데요. 저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남자친구의 돈은 곧 제 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열을 올리면서 방법을 찾았죠. 그리고 그 방법은 어렵지도 않았어요. 이미 정해진 법의 틀에서 해결하면 됐는데 그 집 주인에게 내용 증명을 보내니 거짓말처럼 보증금을 돌려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돈으로 결혼 준비를 하자고 했던 남자친구는 저랑 상의도 하지 않고 자기 카드값이랑 그동안 썼던 마이너스 통장을 해결하느라 보증금은 다 썼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럼 우리 결혼은? 결혼은 하지. 근데 당장 카드값이랑 빚은 해결해야 하잖아. 몰랐는데 마이너스 통장이 만기더라고. 그래서 돈도 생각했다 갚았지. 우리 결혼하는데 내가 빚까지 달고 가면 좀 그렇잖아. 정말 왜 그래? 그렇게 생각을 했어도 나랑 상의는 했어야지. 무슨 상의? 우리 아직 결혼 전이고 그 돈은 내 돈이잖아. 내가 내 돈 가지고 내 판단 하에 썼다는데 내가 잘못한 거야? 뭐? 저는 좋을 때는 이미 가족이라도 된 듯 이야기하던 남자친구가 아직 결혼 전이라고 네 돈 내 돈을 따지는 황당하다 못해 서운했어요. 솔직히 그 돈 제가 나서지 않았으면 그 성격에 온전히 다 받지도 못했을 돈이었는데 저렇게 매몰차게 이야기를 하다니 그때 너무 속상해서 더는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러자 그날 저녁 남자친구는 미안하다며 저에게 사과를 했는데 자기는 정말 순수하게 저 힘들게 하지 않으려고 자기 빚을 먼저 갚았다고 거듭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상의 안 한 건 미안하지만 그것 또한 저를 위해서 한 거니 이해해달라는 거였죠. 그리고 어차피 이미 쏜 돈이기에 더 생각해봤자 제 속만 쓰렸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냐 물으니 남자친구가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는 처음부터 부를 사람 별로 없다고 결혼식은 간단하게 해도 된다고 했잖아. 그런데 나는 우리 부모님 의견도 있고 친척도 있고 초대할 사람도 많으니 아예 안 할 수는 없고 적당한 곳 내가 섭외해서 형식만 갖춰서 하는 걸로 하자. 요즘은 꼭 결혼식장에서 안 해도 되니까 내 후배들 불러서 스냅사진 찍고 우리도 파티하는 것처럼 즐겁게 하면 되지. 그리고 우리는 가장 큰 신혼집이 이미 해결됐으니 문제는 신혼 살림인데 그건 차차 마음에 드는 걸로 채워나가면 되지. 자기 일단 그 예쁜 냉장고 사고 싶다고 했잖아. 우선 우리 그거랑 우리 쓸 침대만 먼저 사자. 나머지도 돈 생기면 그때마다 장만하고. 어때? 저는 초롱초롱한 눈으로 자기 계획이라며 말하는 남자친구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무슨 소꿉장난도 아니고 저는 가정 가구는 한 번에 맞춰서 드리고 싶었는데 저렇게 말을 하니 하고 싶은 말이 없더라고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아쉬운 건 저였고 저는 그럼 제가 모든 경제권을 가지고 오는 조건으로 제가 신혼 살림을 일제히 장만하기로 했는데요. 남자친구는 좋다고 신나하더군요. 사실 그때부터 저는 말리기 시작한 거였어요. 하지만 이미 같이 살고 있기에 결혼은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한 저였기 때문에 저는 이 모든 문제를 다 끌어안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솔직히 빠른 시일에 해결할 자신도 있었어요. 남자친구가 말한 대로 저는 결혼식에는 달리 욕심이 없었기 때문에 결혼식, 신혼여행, 스드메 같은 것에 큰돈을 쓰고 싶지 않았고 남자친구가 자기 빚을 해결하고 왔기에 결혼 후 부담해야 할 빚은 집 대출금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둘이 벌어 집 대출금 해결하고 또 돈을 모으면서 그때부터 아이 계획도 세우고 남들 사는 것처럼 살면 된다고 생각했는데요. 또다시 문제가 터졌죠. 그건 상견례를 빙자한 예비 시부모님을 저희 집에 초대한 이후에 벌어졌는데 예비 시부모님이 저희 집에 왔을 때 굉장히 좋아하셨거든요. 집이 너무 좋다면서요. 특히 남자친구 어머니가 많이 좋아하셨는데 자기 아들이 이런 집에서 산다고 생각하니 너무 뿌듯하다고 저한테 고맙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예비 시부모님이 다녀가신 후 남자친구가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생각해도 너무 어이가 없어서 다시 화가 치밀 정도입니다. 그때 당시 남은 대출이 1억이 안 되는 돈이었는데 남자친구가 그 대출금을 자기가 갚겠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제가 알기로 남자친구는 돈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부모님이 해주기라도 한 건지 저런 말을 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때까지는 그래도 생각이 있어서 집 대출이라도 먼저 해결해 주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도 했는데
남자친구는 다른 꿍꿍이가 있었어요. 나는 자기만 좋다고 하면 그 빚마저 털고 부담 없이 시작하고 싶어. 지금까지는 그냥 내가 얹혀 산 거지만 앞으로는 같이 사는 건데 나도 뭔가는 해야지. 이자도 아깝고. 그렇게 얘기하면 나는 좋은데 근데 무슨 돈으로? 자기 돈 없잖아. 전에 보증금 다 빚 갚는 데 쓴 거 아니었어? 그게 엄마 아빠 사는 집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돼. 뭐라고? 그건 안 되지. 우리 살자고 부모님한테 빚을 만들어 드리냐? 대신 명의는 공동명의 어때? 사실 이건 엄마 아빠가 그랬으면 하는 거거든. 우리 집에 왔는데 너무 좋으니까 이왕이면 공동명의 하면 더 좋겠다고. 뭐? 공동명의? 지금 농담하는 거야? 우리 아파트 시세가 얼만데 1억도 안 되는 돈으로 공동명의를 해달라고 하면 어떡해? 에이, 우리가 남이야? 이제 결혼하면 진짜 가족이 되는데 뭘 그런 걸 따져. 그리고 이왕이면 부부가 공동명의하는 게 더 있어 보이지. 아니, 그렇게 따지면 나만 손해지. 자기도 옆에서 봐서 알잖아. 내가 이 집 사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래, 봤어. 근데 그때는 우리가 가족이 아니었잖아. 우리 집 완공되면 신혼집 하자고 한 사람은 자기였어. 그럼 그때부터라도 같이 부담했어야 하는 거 아니야? 공동명의 주장하려면 최소한 그 정도는 했어야지. 근데 이제 와서 10억 시세인데 아파트를 1억도 안 되는 돈으로 공동명의 하자고? 답답하다. 너는 그런 게 중요해? 내 마음이 안 보여? 서로 한 가족이 되는 거 좋게 좋게 하자는 거지. 그리고 내가 1억만 내놓고 공동명의 하자는 게 아니고 지금 남은 대출금이 그거잖아. 만약에 남은 대출금이 그것보다 더 많았더라면 나는 그때도 똑같이 말했을 거야. 그러니 나도 성의를 보였으니 너도 성의를 보여서 우리 서로 기분 좋게 스타트 하자고 하는 건데 이런 내 마음이 잘못된 거니? 그럼 대출금만 갚아주면 좋고 명의는 네 명의만 했으면 좋겠어? 그럼 나는 내가 서운할 거라는 생각은 안 해? 남자친구는 제가 공동명의를 해주지 않겠다고 하자 서운하다며 난리였어요. 거의 울 것 같은 얼굴을 하기도 했는데 제가 너무하다고 그런 여자인 줄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결혼하면 밖으로 저에게 잘해주고 행복하게 해줄 생각밖에 없었는데 저는 돈 액수에만 집착한다며 저를 돈만 박히는 속물 취급했어요. 여기서 속물이 정말 저인가요? 저는 그날부터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같이 살면서 돈을 모아 다음 집을 간다면 그때는 공동명의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은 제가 다 갚은 거나 다름없는 제 집에 들어와 사는 거고 아무리 대출금이 조금 남았다고 한들 그거 갚아줬다고 저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건데 남자친구는 자꾸 저더러 틀렸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그렇게 해주기 싫었고 그럴 바에는 그 돈은 안 받겠다고 철벽을 쳤는데 남자친구는 끝까지 저만 나쁘다고 서운하다 어쩐다 삐쳐 있었어요. 하지만 그 부분은 저도 양보할 수가 없기에 결혼이고 나발이고 팽팽한 신경전이 계속되었는데요. 이런 말 좀 치사하지만 그때부터 아쉬운 사람은 제가 아니었거든요. 전에는 헤어지는 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남자친구가 계속 저에게 실망을 주다 보니 지금도 이런데 결혼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 엇나가면 결혼은 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요. 원래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한다고 남자친구도 이런 제 마음을 어느 정도는 눈치챈 듯 싶더군요.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 남자친구는 제 뜻을 알겠다며 공동명의 얘기는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제 마음이 미쳐 다 풀어지기도 전에 남자친구는 더 황당한 요구를 저에게 해왔어요. 아니, 자기가 공동명의 포기하는 대신 결혼하면 그달부터 자기 집에 매달 제가 번 돈으로 생활비 200만 원씩 보내드리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황당하고 웃기지 않나요? 내 부모도 아니고 지 부모인데 공동명의 안 해준다고 저더러 자기 부모님 생활비를 드리라니 이건 또 무슨 개소리인가 싶었죠. 당시 제가 내고 있던 원금과 이자가 200만 원이 안 됐거든요. 지금 뭐라는 거야? 나한테 돈 맡겨놨어? 200만 원이 적은 돈이냐고. 그런데 순전히 내가 벌어서 내 돈으로 드리라는 건 무슨 심보야? 우리 부모님도 노후자금이 필요하잖아.
사실 내가 생활비로 다달이 80만 원씩 보내드리고 있었는데 요즘 아빠가 밖에서 몸 쓰는 일 하기도 힘들고 엄마가 그동안 하던 청소일 하기 힘들다고 생활비가 더 필요하다고 그랬거든. 근데 무슨 수로 대출금을 갚아주겠다고 했던 거야? 생활비도 없으시면서. 말했잖아. 그건 지금 살고 있는 집 담보로 대출받을 생각이었다고. 아들 장가 보내는데 그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냐고 엄마가 그랬어. 그래야 며느리한테 생활비 받는 게 안 부끄럽다고. 아, 처음부터 생활비 받으려고 그런 거였구나. 뭐 딱히 그렇다기보다 다들 부모님한테 어느 정도 돈은 드리고 있지 않나? 자기가 자기 부모랑 연 끊고 살아서 잘 모르나 본데 다른 집 정상적인 자식들은 다 그래. 그 소리는 나는 정상이 아니라는 거야? 에이, 말꼬리 잡지 말고. 자기가 그렇게만 해준다면 전에 얘기했듯이 내가 남은 대출금 털어주고 명의 타령도 하지 않을게. 대신 자기는 우리 부모님 생활비만 드려. 이 정도는 괜찮잖아. 아니, 안 괜찮아. 내가 언제 내 남은 대출금 털어달래? 그럴 필요 없고 그냥 집 담보대출 받지 마시라고 해. 내 대출금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리고 자기 부모님 생활비는 하던 대로 자기가 부담해. 정상적인 자식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왜 나한테 밀어? 아님 예정대로 내가 경제권 가지고 오면 월에 우리 돈으로 100만 원씩은 보내드릴게. 그럼 되는 거지? 솔직히 200만 원이면 너무 과하잖아. 내가 뭐 얼마나 번다고. 그리고 오빠도 알지만 나는 고정 수입이라는 게 없어서 한 달에 200도 못 벌 때 있어. 요즘은 식당 일도 안 하잖아. 그건 그래. 그래서 하는 말인데 그거 다시 하면 안 되는 거야? 우리 당장 애 가질 것도 아닌데 하던 대로 열심히 살면 되지. 그리고 자기는 부모랑 척지고 살고 있지만 나는 아니잖아. 그냥 네 부모 내 부모 가르지 말고 우리 부모라고 생각하고 몰빵해 드리자. 자기는 자기 부모한테 그렇게 야박할 수 있어? 싫으면 공동명의 해주던가. 뭐라고? 진짜 듣자 하니까 못 들어주겠네. 그 소리는 내가 공동명의 해주면 부모님 생활비는 안 드려도 된다는 거야? 그야 아주 안 드릴 수는 없지. 그럼 내가 중간에서 말 잘해 볼 테니까 자기가 말한 대로 월에 100만 원씩 보내드리자. 저는 남자친구가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지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냥 공동명의 안 해주면 200만 원씩 제 돈으로 내놓으라는 억지처럼 들렸는데요. 그냥 결혼을 안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어요. 그래서 곧장 필요 없다고, 결혼이고 나발이고 하기 싫다고 정확하게 전달했는데 남자친구가 길길이 날뛰었어요. 무슨 고작 이깟 걸로 파혼을 하냐고 입에 아주 개거품을 물더라고요. 고작 이깟 일로 파혼을 하자고? 아니, 너는 그런 소리가 어떻게 쉽게 나와? 원래 결혼 준비하면서 많이 싸운다고 하잖아. 우리도 그런 건데 뭐? 파혼을 하자고? 더 원래 이렇게 가벼운 애였냐? 그러니까 너는 돈 때문에 우리 결혼을 깨자는 거네 라고 방방 뛰었어요. 돈 때문이 아니라 그 못된 심포 때문이지. 내가 언제 자기한테 뭐 해달라고 한 적 있어? 공동명의도 부모님 생활비 얘기도 다 자기가 꺼낸 말이야. 그렇게 따졌으면 이 집에 사는 동안에도 월세 낸다 생각하고 대출금 같이 갚자고 했겠지. 근데 나한텐 그런 말도 안 했잖아. 그야 아직 우리가 부부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내가 아주 공짜로 산 건 아니잖아. 공과금 내가 내고 관리비도 냈어. 자기는 짠순이라 냉장고도 안 채우지만 나는 부지런히 사다가 채웠다고. 우리 그거 같이 먹었잖아. 누가 들으면 나는 아예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가 사다 둔 것만 먹은 줄 알겠네. 그건 자기가 먹고 싶어서 사다 놓은 거야. 나도 시장 봐서 채우고 같이 해 먹고 했어. 그리고 공과금? 그거 몇 번이나 냈는데 꼴랑 한 번 냈잖아. 관리비도 자기가 처음에 기세등등하게 낸다고 하더니 너무 많이 나오는 거 아니냐고 그 뒤로 안 했고. 그래도 낸 건 낸 거잖아. 한 번이든 두 번이든 그게 중요해. 중요해. 그럼 대출금도 한 번 내면 다 낸 거냐? 우리는 이래서 헤어지는 거야. 말이 안 통하잖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 자기는 지금 결혼을 빙자해서 내가 마련한 것들에 숟가락만 얹으려고 했어. 야, 사람을 뭘로 보고 아파트 있다고 지금 유세 떠는 거냐? 그리고 생각을 해봐라. 내가 사회적인 위치가 있는데 결혼해서 와이프 집에 산다고 하면 남자가 얼마나 가오가 떨어지냐? 그래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남은 대출금 갚아주고 공동명의 좀 하자는데 그게 그렇게 배가 아파? 그래,
그게 네 심보잖아. 그래놓고 밖에 나가서는 네가 다 낸 것처럼 할 거지? 나는 그게 싫다고. 자원 그렇게 공동명의 하고 싶으면 집 시세의 절반 가지고 와. 그럼 공동명의 해줄게. 야, 너 진짜 도둑년이다. 시세? 네가 이 아파트 산 가격이 3억 대인데 왜 시세로 따져? 나한테 지금 시세 차익을 남기겠다는 거야? 왜 이렇게 열을 내? 나는 그 정도가 아니면 공동명의 싫다는 거야. 방금 억울하다고 생각했지. 나도 그래. 내가 그동안 힘들게 다 했는데 이제 와서 마지막에 조금 도와주고 공동명의 해달라고? 그거 싫으면 자기 부모님한테 월 200씩 주라고? 이게 무슨 억지니? 그게 왜 억진데? 아, 이제 진짜 지친다. 이렇게 힘든데 왜 결혼을 하니? 이제 너란 사람을 좀 알겠어. 우린 안 맞아. 쥐뿔 하나도 없으면서 있는 척만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그렇게 버는 것 이상으로 썼겠지. 너 진짜 사람 쓰레기로 만들래? 네가 궁색하게 사는 거야. 다들 나 정도는 하고 산다고. 사람들이 네가 아껴서 아파트 사고 다들 대단하다고 하지? 근데 속으로 정말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 너 독하다고 사람들 뒤에서 수군거렸어. 삐쩍 말라서 돈만 밝히고. 네가 얼마나 추한지 너는 모르지? 모델이라고 카메라 앞에서 설치니까 진짜 네가 뭐라도 되는 줄 알았냐? 저는 남자친구, 아니 그놈의 주둥이에서 나오는 막말에 손발이 저절로 떨렸어요. 그동안 저런 생각을 가지고 저랑 같이 살부비고 살고 있었다니 너무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생각이면 더 잘 되지 않았냐고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고 했는데요. 이놈은 못 나가겠다고 버티더군요. 여기에 있는 물건들이 전부 자기 건데 자기가 어딜 나가냐고 배짱을 튕겼어요. 그러면서 결혼하면서 저는 손해 하나 보지 않으려 한다고 저를 이기적인 사람으로 몰았는데 누가 할 소리를 셀프로 하는 건지 상종도 하기 싫었죠. 그래서 참지 않고 말했어요. 너야말로 나한테 뭐라도 뜯어가고 싶은 거 아니냐고요. 그랬더니 자기를 모독했다며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겠다나요? 저는 할 수 있으면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저도 같이 하려고요. 그리고 애당초 우리 둘만 있는 곳에서 주고받아 말인데 무슨 명예가 있어요? 저는 말도 안 되는 헛소리 그만하고 네 집 내가 내일 당장이라도 용달 불러 니네 집에 보내줄 테니 꺼지라고 했어요. 그러자 이대로는 정말 제가 파혼을 할 것 같았는지 한숨을 푹푹 쉬던 남자친구는 알겠다며 자기가 100번 1000번 양보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또 사랑 타령을 하더군요.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너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이야. 남자가 결혼까지 하려고 했다는 건 전부를 다 바치겠다는 거거든. 제발 내 마음 좀 알아주라. 저는 그 구차한 사랑 타령에 지랄하고 자빠져 있다고 제대로 응수해줬어요. 사랑은 개뿔. 사람 그만 기만하고 정말로 나를 사랑했다면 이 집에서 순순하게 나가달라고 했는데 지금은 제가 너무 화가 나서 후회할 말을 하는 거래요. 그러니 자기가 참고 기다리겠다고 하는데 와, 정말 미치겠는 거 있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저희는 법으로 남이었으니까요. 그렇다고 사실혼이 인정될 그럴 기간도 아니었고 제 집에서 제가 싫은 사람 하나 내쫓지 못할 이유가 없었기에 저는 2번 고민도 하지 않고 경찰을 불렀는데요. 그게 자기한테 수치고 굴욕이고 상처라나요? 그놈은 결국 제 뜻대로 파혼에 응했어요. 그런데 업계 사람들한테 제 이야기를 정말 먹같이 하고 다녔더라고요. 제가 단물만 쏙 빼놓고 돈돈돈거리며 자기한테 함부로 했다며 제 이기적인 모습에 질려 파혼했다고 떠들고 다니는 듯 했는데요. 그 좁은 동네에서 소문은 금방 퍼져나갔어요. 그러니 제 귀에 들어오는 건 순식간이었고 저는 그 길로 그놈이 말하던 명예훼손으로 그놈을 고소했죠. 없는 사실을 떠들며 저를 천하의 나쁜 사람으로 몰았으니 이건 명예훼손이 맞잖아요. 그리고 저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그놈이 했던 방식 그대로 그놈을 그 바닥에서 매장했는데 저는 누구 말처럼 거짓말은 하지 않았어요.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그놈은 충분히 쓰레기였으니까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놈은 더 이상 이 바닥에서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는데요. 이미 그놈의 말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벌써 그놈에게 한 번씩 대인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놈이 그럴 줄 알았다고. 게다가 제가 명예훼손으로 고소까지 했으니 그놈이 하는 말이 전부 거짓말이라는 게 밝혀졌는데
얼마나 쪽팔리겠어요. 그리고 저는 그놈이랑 파혼하고 제대로 횡재를 하게 되었어요. 파혼이 이혼보다는 낫지만 그래도 자랑은 아니라서 저는 최대한 사람들과 사적인 접촉을 줄이고 일만 열심히 했거든요. 그러다 저한테 의류 쇼핑몰 사업을 같이 해보자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은 저를 처음으로 모델로 써주셨던 분이셨어요. 그때 그 쇼핑몰이 쇼핑몰이라고 하기에도 민망한 인터넷 스토어 수준이었는데 그분이 저한테 제안을 하셨어요. 선정씨, 나 이번에 진짜 제대로 해보고 싶어서 그러는데 우리 동업할래요? 일단 쇼핑몰 플랫폼은 내가 하고 선정씨는 전속 모델하고 그리고 우리 같이 옷도 보러 다니고 디자인도 하고 그렇게 같이 해요. 수익은 6대4. 나중에 잘 되면 그때는 5대5. 어때요? 나는 요즘 선정씨 느낌 너무 좋더라. 정말요? 그럼 사장님이 너무 손해인 거 아닌가? 정말 그렇게 해도 되시겠어요? 괜찮아요. 사람이 이 정도 딜은 해야 서로 열심히 해서 윈윈하죠. 그럼 하는 걸로 알아도 되죠? 나 부끄러워서 이런 말 잘 못하는데 사실 나 선정씨 처음 봤을 때부터 친구하고 싶었거든요. 사람이 악바리 근성 있어야지. 나도 그런 과거든요. 우리 진짜 이 약물고 해봐요. 저는 그런 연유로 사업에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사업을 제안한 사장님, 이제 언니라고 부르는데 언니와는 둘도 없는 친구이자 자매 같은 사이가 되었죠. 사람이 결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 둘은 자매라고 해도 믿을 수 있을 정도로 그 결이 비슷했어요. 그리고 생각하는 방향과 좋아하는 취향도 비슷한데 그렇게 1년 정도 일하는 재미에 푹 빠져 사니 제 통장에는 꽤 많은 돈이 쌓여 있더라고요. 그리고 집 마지막 대출금도 진작에 다 갚았는데 저는 그 집을 시세차익 9억을 남기고 현재는 다른 동네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언니랑 이웃하며 거의 매일 같이 붙어 살아요. 그리고 아파트를 재미를 봐서인지 부동산 임대 사업도 해보려고 요즘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이 그러더군요. 제 얼굴이 그렇게 좋아졌다고요. 그리고 무슨 악연인지 그놈이랑 다시 만난 적이 있었는데 어이없게도 지인의 돌잔치에 초대받아 갔더니 거기서 그놈이 돌 사진을 찍어주고 있는 거 있죠. 그것도 잘 따라주지 않는 애기 때문에 진땀을 빼고 있는 모습을 봤는데 그동안 혼자 세월의 풍파를 다 맞았는지 얼굴이 말이 아니었어요. 그에 반면 저는 이제 저한테 제법 투자하고 공동이라고 하지만 대표직을 맡다 보니 신수가 훤해졌는데 그놈이 저를 보고 입을 떡 하고 벌리며 놀라더라고요. 그리고 그 타이밍에 박 대표 오랜만이네. 요즘도 그렇게 바빠? 우리 얼굴 좀 보고 삽시다. 하며 한 젊은 남자 사장이 저를 불렀는데요. 그놈 표정에서 많은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정말 통쾌하더라고요. 그리고 동시에 저런 놈이랑 파혼하길 잘했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는데 그날 참 기분 좋게 취해서 오랜만에 꿀잠을 잤네요. 그리고 지금은 연애나 결혼보다는 제일 열심히 하며 그동안 못 누린 인생을 재미나게 살 생각인데 어릴 때 하도 못 해본 것이 많아서일까요? 요즘은 매일매일 즐거움 투성입니다. 무엇보다 돈 버는 재미가 제일 재밌는데 전에는 돈은 좋아해도 일은 재미없었거든요. 하지만 요즘은 일도 너무 재미있어서 누가 시키는 것도 아닌데 무의식 중에도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같이 사업하는 언니도 너는 병이야. 너 일한다고 내가 수익 배분 다시 해주지 않는다. 적당히 해. 내가 요즘은 네 눈치 보여서 놀지를 못해. 라고 혀를 내두르는데 일이 너무 재밌는 걸 어쩌겠어요. 그러니 저는 당분간은 이렇게 살아야 할 것 같은데 부디 건강 잘 지키며 제가 좋아하는 일을 오래오래 할 수 있길 바라봅니다. 그리고 지금도 가끔 그때 그대로 그놈과 결혼을 했다면 어땠을까 생각할 때도 있는데요. 몇 번을 생각해도 그때 그놈이랑 파혼한 건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아마 그대로 결혼을 했어도 제 성격에 이혼했을 것이 뻔하거든요. 비록 꿈에나 그리던 예쁜 가정은 이루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그 대신 만족도 100% 싱글 라이프를 즐기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제 행복을 위해 열심히 살아갈 마음인데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제 파혼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어요. 제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이만 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나쁜 사람들 말고 이왕이면 좋은 사람들만 함께 하세요. 그럼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